네,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게요. 저희 이제 교과서 또는 제가 올려드린 강의안으로 보시는 분들은 28페이지의 부동산 이중매매, 7번 이중매매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9번, 이제 31페이지에 있는 법률행위와 계약의 해석 방법, 요 내용은 뭐 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요. 바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3페이지 10번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련 일반적 효력 요건, 그리고 그 다음에 비준 의사표시, 뭐 통정 허위표시,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수업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배웠었던 내용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였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 효과는 이제 권리의 변동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전혀 법적으로 관계없는 두 사람 사이에서 뭐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있었던 권리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있었던 권리가 소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의 변동이 법적인 효과이고 그럼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효과, 권리의 변동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법률 요건은 뭐 내가 누구를 때렸다. 뭐 이런 식의 불법 행위도 법률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때렸으면 그에 따라서 맞은 사람은 나를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없었던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한테 때렸다, 맞았다, 이런 불법 행위가 이제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관계는 당사자가 알아서 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요건들 중에 우리가 민법상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권리의 변동, 권리를 변동시키는 그런 법률 요건들 중에 특별히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그런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다라고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법률 행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법률 행위라는 용어를 거의 쓰진 않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냥 이거는 그냥 계약이다라고 그냥 바꿔서 읽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계약은 굳이 뭐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뭐 공부하거나 외우지 않아도 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계약. 이 개념을, 이제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계약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읽으시면 훨씬 더 책을 더 쉽게 읽으실 수는 있어요. 물론 법률행위가 계약과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계약보다 더 넓은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뭐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으로 이해해서 이제 이 내용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행위, 계약이 이 권리 변동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립 요건이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의 성립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계약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계약은 아예 성립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당연히 권리의 변동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데 성립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그럼 바로 권리 변동이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효력 요건이라는 것을 또 갖춰야 됩니다. 이때 효력 요건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으로는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세 번째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이런 것들이 효력 요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목적의 확정성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는 목적의 실현 가능성이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목적의 적법성이라든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 목적 관련된 효력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중매매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 이중매매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그 어, 매도인의 개인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가 되는 사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질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중매매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의사표시 관련된 효력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은 첫 번째로는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과 그 계약을 체결하는 그 당사자가 그 속에 갖고 있었던 진의라고 하죠. 진짜 마음과 외부적으로 계약서상의 표시행위가 일치한다.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효력 요건은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어떤 하자가 없을 것이 또 두 번째 효력 요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뭐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그리고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의사 표시가 일치할 것이라고 이제 효력 요건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계약서상의 표시, 외부상의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어서 보면 비기니 의사 표시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민법 107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민법 108조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민법 109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그 표의자, 의사표시를 하는,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표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데 하나씩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일단 비定의사 표시라는 것은 그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속으로 혼자서 이게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비진 의사 표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 스스로 이런 거짓된 의사 표시라는 것을 비진 의사 표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그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짜고가 있는데 핵심이죠. 통정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의사 표시를 짜고 하는 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의자,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 스스로도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착오라는 개념이 그렇죠. 나 스스로도 내가 이게 잘못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한 것. 우리가 착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각각의 요건과 효력들이 다릅니다. 일단 미리 이제 공부하면 비定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봐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뭐 아직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정호의 표시는 108조에 따르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 간에 짜고 거짓된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착오의 의사표시는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제 효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두 번째는 효력 요건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어떤 하자가 없을 것이 효력 요건이고, 그럼 하자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 두 번째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경우에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로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나중에 그 사기당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우리가 이제 뭐 중개사 시험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아주 이게 기본적인 그 암기사항이잖아요. 뭐 사실 이거 외에도 뭐 깊이 있게 뭐 공부할 내용이 많지만 최소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고 여기서 이제 세세하게 우리가 비즈니스 의사표시, 뭐 통정 허위 표시 뭐 이런 것들의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PPT를 같이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 내용이 어 33페이지, 저희가 이제 강의한 33페이지 10번,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련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33페이지에 뭐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지금 제가 칠판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의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는데 비진의 표시는 그냥 혼자서 진심한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고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허위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착오는 스스로도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스스로도 이거를 모르고 착각에 빠져서 이런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제 의사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그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일단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비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거든요.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요.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죠. 이게 각각의 효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그 당사자 간에서의 무효냐 취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의 제3자에게 이게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지금 방금 본 뭐 통정의 표시라든지 뭐 차고 사기 강박으로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공통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뭐 무효나 취소 사유들은 다 절대적 효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효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절대적 효력이 있었는데 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와 취소는 다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공통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뭐 암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취소나 무효의 원인에 따라서 제3자가 보호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그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구별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제3자 보호와 관련돼서 선의의 제3자 보호와 관련돼서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의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등기부의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믿고 거래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법 제도상 공신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 같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치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뭐 통정의 표시, 뭐 차고사기 강박에서 취소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바로 이 예외적으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등기부에 우리나라에 이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에 이제 등기를 심사를 할 때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죠. 우리 아마 등기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거는 등기관이 이제 뭐 법원에 우리가 등기 이제 신청을 할 때
그 등기소 그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 신청 서류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진정한 서류인지, 이게 뭐 진짜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서류만 갖고 이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등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제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려면 이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신청이 됐을 때 등기관이 꼼꼼하게 본다는 거죠. 이게 진짜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질적 심사주의를 하면은 뭐 등기해서 이제 등기가 하나 이루어지는데 몇 달씩 걸리거든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등기심사관이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가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제 권리관계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때 말씀 주셨듯이 그냥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느냐.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공신력을 인정을 하게 하려면은 이런 제도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제도 자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현실상으로 현 제도상으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런 특별한 몇몇 케이스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제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내용은 뭐 34페이지 보시면 11번에서 비진이 의사표시, 이제 민법 107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비진이 의사표시부터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비진이 의사표시는 뭐 다른 말로 뭐 심리유보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죠. 표의자가 여기서 표의자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진정한 머릿속에 마음속의 속마음과 외부적인 표시는 이제 계약서상의 표시행위죠. 이게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를 의사표시라는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뭐 이 사람이 전혀 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내가 이 부동산을 뭐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이게 떠보기 위해서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청약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비기니 의사표시죠. 내가 살 생각이 없는데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비즈니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즈니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즉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의사표시가 일단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정허위 표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다 공통적인 요건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다르죠. 세 번째는 비즈니 의사표시는 표의자, 의사표시를 는 사람이 스스로가 이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면서 하는 것을 비즈니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이 세 번째가 달라지죠.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 짜고 이런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이제 통정의 표시라고 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1, 2번은 같지만 3번에 있어서 표의자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피의자 스스로도 모르고 이런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비진 의사표시니까요. 비진 의사표시는 피의자가 이런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제 법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뭐 배우가 뭐 어떤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때 뭐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뭐 교수가 뭐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이런 것들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비인 의사표시로 당연히 볼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기는 불문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짓된 의사표시를 했는지, 뭐 동기가 어땠는지, 뭐 상대방을 속이려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농담을 한 건지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그냥 어쨌든 속마음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것을 비긴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라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원칙은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을 살 생각이 전혀 없거나 또는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비진 의사표시죠.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나는 사실 실제 속마음과 다르다. 나는 실제 팔 생각이 없었다. 살 생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나 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가 비즈니 의사표시를 한 거는 네 문제고 어쨌든 외부적으로 어떤 계약서상의 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는 얼마에 팔겠다, 사겠다 이런 표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 이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뭐 속마음과 상관없이 표시된 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대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 이사표시로 내가 이거를 1억 원에 사겠다라고 그냥 떠보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건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 그 1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효는 상대방이 이 비딩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이제 무효로 봅니다. 상대방이 비즈니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그럼 이때 이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때 입증 책임은 표의자, 즉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즉 이런 거짓된, 잘못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이 스스로 그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을 공부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증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쉽게 이게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거나 반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이 사람이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걸 사실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은 그 소송의 승패는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는 쪽이 대부분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입증이 거의 어려우니까.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입증 책임을 누구가 이제 입증 책임이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즉 무효를 주장하는 거짓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을 하면 무효를 할 수가 있고요. 무효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제 유효한 비린 의사표시 원칙은 이제 유효한 그런 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근로자가 진짜 내가 정말 속마음에서 정말 내켜서 원해서 그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여러 가지 회사 내 사정 때문에 인해서 그냥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냥 그나마 이게 사표 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근로자가 비진 의사표를 주장한 거죠. 사표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사표를 냈지만 이거는 내 속마음과 다른 의사표시고 그래서 이제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케이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일단 비진이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근로자가 사표를 낸 근로자가 그 회사도 내가 이렇게 그냥 속마음과 달리 사표냈다라는 것을 그 회사가 알고 있었다라고 입증을 하면 이걸 무효화할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입증을 못한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이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원칙에 따라서 이제 유효한 그런 사직서 제출이 되는 거죠. 사표가 유효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진이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이제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뭐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다 책에 지금 소개가 된 것들이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법인은 이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대출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죠. 뭐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학교법인이 마음대로 뭐 학교
재산 담보로 해서 막 대출 받아서 어디 투자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상으로 대출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실제 어떤 학교 케이스인데 어떤 사립학교에서 어떤 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뭐 돈이 필요해서 이걸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직원들이 그러니까는 실제로 교직원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돈을 빌리는데 차용인이 이제 교직원이 이제 계약을 쓴 거죠. 대출받는 계약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직원 입장에서는 빚은 이사 표시죠. 나는 실제로 대출받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대출 계약에 사인을 했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학교가 뭐 돈을 뭐 제때 갚았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엔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학교가 돈을 못 갚고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이 돈을 빌려준 쪽에서 당연히 이제 교직원들에게 돈을 갚아라 라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교직원이 비즈니스 이사표를 주장하는 거죠. 나는 실제로 대출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냥 나는 그냥 거짓된, 그냥 이 상황에서 이제 거짓되게 대출을 받았을 뿐이지, 이건 비즈니스 의사표시고, 그럼 비즈니스 의사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한 거죠. 만약에 무효라고 하면, 이 대출 채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일단 비즈니스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비즈니스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원칙에 따르면 이제 유효하다. 그럼 유효하다라는 것은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이고, 그럼 교직원들은 대출금을 이제 갚아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이제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뭐 또 판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립대학의 이제 조교수 분이 뭐 학내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사퇴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일단 사표를 제출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표를 낼 생각은 없었고 내가 사표를 내면 학교에서 당연히 반려를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표를 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생각 외로 학교에서 수리를 해버린 거예요, 사표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소송한 거죠. 자기가 사표를 내놓고 나는 이제 비즈니스 사표시였다. 난 실제 사표를 낼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제 소송을 냈는데 뭐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사실 비즈니스 사표시에 한다 하더라도 학교 측이 그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는 이 교직원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즉 학교죠. 사표의 상대방 학교니까 상대방 학교가 내가 진짜 사표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입증을 했다라면 그 사표를 무효화할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사표시의 예외로 무효화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비즈니스 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런 사표 낸 행위는 유효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직이 이제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이걸 비즈니스 사표시지만 이제 무효로 한 그런 판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직 의사가 없는데 근로자에게 사직을 뭐 직접적으로 강요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은근히 이제 권유를 해서 사표를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35페이지 뭐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 의원 면직이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라는 게 우리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의원 면직이라는 게 뜻이 의원, 즉 원에 의해서 직을 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원 면직이 무슨 국회의원이 면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직을 면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의원 면직이 그냥 사표 쓴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썼다. 그러니까는 근로자가 의원 면직, 즉 사표를 스스로 쓴 것과 같은 이제 형식은 취했지만 이게 이제 강요가 됐거나 아니면은 사측의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사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럼 이거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원칙에 따르면 유효한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외적으로 그 상대방, 즉 회사가 이 사람이 실제 사표 쓸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사표 낸 사직서 낸 행위가 무효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제 그 사실을 내가 사표 쓸 때 저 회사
간부가 나한테 이런 강요를 했다거나 또는 뭐 어떤 그런 힌트를 주는 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녹음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사표 쓴 행위가 비긴 의사표시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네, 그쵸. 그리고 그쵸. 그래서 이제 비긴 의사표시가 사표 쓴 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종용이나 묵인하에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런 행위들도 비定의사표시지만 상대방이 사측, 회사 측이 악이나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그 어떤 이제 부인이 어떤 분이 여자분이 주식 투자를 했어요.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제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이때 이제 아마 남편분 몰래 항의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해서 거액을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해당 증권사 지점장을 찾아가서 지금 내가 지금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혼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게 이혼을 지금 남편한테 이걸 잘 말하기 위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우리 지점장님이 손실을 보전해 준다라는 각서를 써주면 내가 이혼을 지금 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장분이 또 이걸 집을 각서를 써줬어요. 이 손실은 주식 투자 손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 각서를 써줬더라고요. 각서를 써줬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 각서를 받아다가 바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각서 써줬으니까. 왜냐면 각서가 유효하면 실제로 손실을 갚아야 되잖아요, 지점장이.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게 실제 대법원까지 간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그러니까 지점장분은 이제 비진 의사표시를 주장했겠죠. 나는 각서는 써줬지만, 그러니까 외적인 표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표시는 했지만, 이게 내 진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비진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하거든요. 그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아마 이게 아마 이 지점장 분이 그 부인하고 그 대화한 내용을 뭐 녹음을 했거나 뭐 문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한 거죠. 아, 이게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혼이나 이런 걸 면할 목적으로 그 각서만 써주면 그냥 허위라도 각서만 써주면 내가 실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 그게 입증이 돼서 결국 비진 의사표시에 해당하지만 그 상대방 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제 이 각서를 무효화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판례에서도 이건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이 표의자, 즉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 쪽에서 이 상대방의 이런 악의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입증을 못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비진 의사표시는 이제 유효가 되고 그럼 이제 지불각서가 유효가 된다는 것은 이제 손실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사자 간의 효력이고요.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들은 A와 B, 그 거래 당사자 간의 효력이고, 이게 다시 C라는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이 제3자를 보호하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제 민법 지금 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나 취소 관련돼서는 반드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별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이제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뭐 부동산 사고 팔기로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때 매도인이 실제로 비딩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팔 생각이 없으면서 얼마에 팔겠다.
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이제 B한테 등기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어, 기긴 이사표시 그 원칙은 뭐라고 했죠? 유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쪽이 매도인이 진짜로 팔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제 무효가 되지만 그냥 자기 혼자 난 팔 생각 없는데 팔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하고 등기까지 넘겼으면 이거는 이제 유효한 등기,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는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B가 다시 C한테 등기를 넘겼어요. 이때 C가 제3자죠. 근데 이 C는 A가 실제로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악의. 그럼 이 경우에 C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나요? 그래도 한다고. 네? 소유권 취득한다. 예, 그게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선이든 악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AP 사이의 매매 계약이 비긴 이사 표시였지만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간 등기도 유효한 등기고 그러면 이때 C는 뭐 이런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유효한 등기를 넘겨받았으므로 그래서 뭐 C는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매도인이 팔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빚은 이사표시한 거죠. 근데 이 상대방 B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빚은 이사표시에 해당하지만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설령 등기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때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등기부에는 B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B가 이거를 C한테 다시 팔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C가 악이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소유권을 예, 저도 취득하지 못하죠. 근데, 몰랐으면은 예, 그쵸. 근데 이 경우에는 선이라면, 선이라는 예, 선이라면 하겠죠. 이 B의 등기는 무효지만 B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지만 이걸 믿고 거래한 C는 선이라면 보호를 받을 거예요. 선이라면. 그럼 이제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이제 C가 선이었어요. 근데 C가 이걸 자기가 갖고 있다가 또 D라는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우리가 이걸 보통 전득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득자. 그러니까 전전해서 넘겨받았다 해서 전득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D가 만약에 악이다. 이 A, B 사이에 실제로 A가 팔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어, 알고 있으면서 이 소유권을 D가 넘겨받았어요. 네, 그래도 이게 화면이 꽤 오래 갔는데, 네, 그래도 네? 그쵸. 그래도 이게 다행히 보니까는 저희가 이 녹화 화면에는 잘 떠요. 이게 이 스크린하고는 다르게 녹화 화면에는 스크린 꺼진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뭐 스크린하고 상관없이 잘 보이시긴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때 이제 전득자가 악이었다. 그럼 이때 전득자 D는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네, 취득하죠. 이걸 우리가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P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고 B한테 넘어간 등기도 무효이지만 C 제3자가 선이면은 소유권을 C가 취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시 화면 나왔네. 그러니까 선이면 취득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엄폐물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이 C가 이제 엄폐를 쳤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은
유효한 등기를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득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가 사실 이제 민법의 이런 사례나 뭐 케이스를 보면은 어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당사자만 나오면 좋은데 또 당사자에서 뭐 제3자 나오고 뭐 전득자 나오고 그리고 뭐 실제 문제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등장인물이 뭐 6명, 7명, 1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케이스에서는. 그럼 엄청 이게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엄청 이걸 단순화해서 그냥 3명 또는 4명 정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이런 법학 이런 케이스 시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우리 이제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한 세네 명 정도 등장을 하는데 뭐 예전에 무슨 사법시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등장인물이 진짜 일곱 여덟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머리 터지죠, 사실. 네, 그래도 우린 네? 아, 그쵸. 하루에다가 그 쓰라고 해요. 네? 하루에 아, 오도 예, 그럼요. 이게 각각의 이제 법률 관계를 서술하라 이거고요. 그러니까 답이 뭐 취득하느냐, 을이 취득하느냐, 뭐 씨가 취득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써줘야 되죠. 2시간 동안에. 보통 우리가 그 보시는 한 과목이 이제 2시간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이면은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문제를 받자마자 그냥 답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30분 이상은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한 3, 40분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박한 시간이죠. 요거 외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있어. 흔적이 있어. 피시. 예, 이게 뭐? 그,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부가 새로 이제 48년에 헌법 만들고 새로 정부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민법을 그대로 계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법률 용어들이 사실 일본식 한자 용어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행을 최고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행을 최고한다는 게 우리 일상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표현이라면 뭐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뭐 이행을 독촉한다거나 뭐 이런 용어인데,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이행을 최고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일상적인 용어하고 좀 법적 용어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민법을 이제 그래서 좀 우리 이제 일상 용어로 많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좀 그래도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는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꿔도 그게 더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피한정 후견인, 피송년 후견인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치산자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면 더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게 바뀌긴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싶은 뭐 그런 용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법 공부는 그 용어만 일단 알아도 사실 반 이상 공부를 한 거죠. 사실 그게 사실 용어가 지금 허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말씀처럼 뭐 비긴 의사표시, 뭐 통정 의표시 이게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비긴 의사표시는 내가 그냥 혼자서 내 실제 생각과 다르게 내가 팔 생각도 없는데 팔겠다고 했다거나 또는 살 생각도 없는데 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비긴 의사표시이고 통정 의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이게 가장 매매라고 하잖아요. 실제 매매할 생각도 없는데 매매 계약 쓰고 가짜로 매매 계약하는 이런 것들 통정 의표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적인 용어로 나오면 네, 굉장히 사실은 네,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고 가는데요. 네. 가서 이제 돌아와서 30분 지나고 잃어버리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복습이 필요한 거고, 예, 복습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이제, 예, 영상 수업을 그대로 예,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좀 돌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뭐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제3자라는 것은 이게 제3자도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 보면 통정허위 표시 관련돼서 이게 뭐는 제3자고 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뭐 사실 중개사 시험 보시면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 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라고 하면 당사자와 그 포괄관계, 예를 들어 매도인 매수인이 있으면 매도인 매수인 이외의 제3자죠. 근데 매도인 매수인 중에 뭐 상속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 포괄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매도인 매수인에게 뭐 다시 증여를 받았다거나 다시 매매를 뭐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정의로 따지면 비즈니스 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사 시험, 특히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선이라는 것은 비긴 의사표시임을 알지 못한 경우죠. 그리고 이때는 선이기만 하면 과실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도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하면 과실이 있어도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도 항상 이제 입증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의는 몰랐다는 것이고 악의는 알았다는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뭐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죠.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입증을 잘 못합니다. 그럼 입증을 못하면 그럼 누가 지느냐? 입증 책임이 있는 쪽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3자가 등장하면 우리 법적으로는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몰랐다라고 법에서 추정을 해주고요. 근데 추정이라는 것은 입증을 통해서 뒤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 제3자가 그 거래 당시에 이걸 알았다, 악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그때는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의 권리를 뺏어올 수가 있고요. 그걸 입증을 못한다 그러면 제3자가 실제로는 악의를 하더라도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가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언패물의 법칙은 아까 그거예요. 제3자가 선이어서 보호를 받으면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선의 악을 불문하고 또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언패물 앞에 이제 언패가 됐기 때문에 모든 하자가 거기서 끝나고 그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은 유효한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에는 거래가 이제 안전해진다. 그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적용 범위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민법 108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용하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아까 비진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혼자 스스로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비진 의사표시다라고 하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통정허위 표시는 지금 그 교과서로는 36페이지 12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서로 간에 짜고 이런 거짓된 계약,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통정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가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겠죠. 이럴 때 채무자가 지피한 채 있는데 이거 내가 뺏기겠다 싶으면 이럴 때 다른 친구나 뭐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허위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이전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장 매매라고 하죠. 가짜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한다. 가짜 매매라고 하죠. 이게 이제 통정허위 표시. 우리가 얘기하는 통정허위 표시가 딱 이거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채무자 A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 B와 공모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뜻하고요. 이때 이제 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만약에 뭐 담보물권,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뭐 이걸 뭐 다음에 뭐 누구한테 팔아서 소유권을 넘기든 아니면 또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하든 어쨌든 선순위 저당권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돈을 이제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이제 믿고 빌려준 케이스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매매이고, 이것은 이제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108조에 따르면 이런 통정의 표시는 무효예요. 그렇죠?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그래서 등기를 B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B 이름으로 된 등기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무효인 등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때 실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A, 팔아넘긴 A가 소유자죠. 그래서 이 A에 대한 채권자는 여전히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통정의 표시가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라는 것은 다 공통적인데, 다만 상대방과 이것을 짜고 서로 합의하에 이런 거짓된 의사표시라는 것을 통정의 표시라고 하고, 그 효력은 이제 무효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통정의 표시에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은닉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제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누가 봐도 무효이고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가는 실제로는 A가 B한테 뭐 증여를 하려고 해요.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여세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써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가짜로 쓴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행위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매매, 즉 매매할 의사가 없이 전혀 없으면서 매매로 가장한 이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증여라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소유권 등기를 넘겼지만, 그래서 매매 계약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지만 그 넘어간 등기 자체는 유효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뒤에 숨겨진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겉에 드러난 매매 계약은 무효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실제 의도인 증여는 유효하거든요.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한 것이고, 결국 소유권이 이제 B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B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B로 넘어간 등기는 이제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닉행위의 경우에는 등기가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증여라는 실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넘어간 등기가 유효한 것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뭐 C라든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때 이 제3자는 유효한 등기를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제 권리를 취득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제 다운계약도 있습니다. 다운계약은 실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자기들끼리 이제 속으로는 합의를 했지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낮출 목적으로 뭐 1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사고 팔 것으로 이제 거짓된 매매 계약을 쓰는 것들이 이제 다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다운계약도 전형적인 통정 허위 표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는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는데 그냥 매매 계약만 5천만 원에 사고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짜리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한 것이고, 그럼 이제 5천만 원짜리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은 무효가 됐지만, 그렇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실제로 1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1억 원짜리 매매 계약은 또 유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윤리킹이죠. 그래서 이 다운계약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 당사자는 1억 원짜리 그 실제 매매계약, 매매대금에 따른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채권 채무가 그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매수인은 실제로 합의한 1억 원을 이제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매도인은 1억 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다운 계약을 썼다고 해서 둘 사이에서 채권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실제로 실제 합의한 그 금액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걸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정의 표시와 은닉행위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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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그거는 다운계약을 쓰면 당사자도 처벌을 받죠. 예,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일종의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사자 뭐 중개사분도 뭐 당연히 받죠. 제가 알기로 뭐 그런 것 같아요. 중개사분이 뭐 처벌받는 것 같고 그 당사자도 다운계약을 쓰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치만 그건 이제 처벌과 별개로 이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 거죠. 효력 규정이 아니라 이제 단속 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있고요. 뭐 명의신탁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정 허위 표시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내가 소유하는데 그냥 이름을 딴 사람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의를 빌려서 이제 소유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뭐 통정허위 표시랑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법적으로는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명의신탁은 별개의 법이 있죠.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이제 제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내가 실제 내 거지만 차명으로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탁자, 그 부동산 명의자가 이걸 제3자한테 팔았어요. 팔게 되면 이 제3자가 뭐 선의인 경우는 물론이고 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샀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불문하고 부동산 실명법, 즉 차명거래,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선악이 불문하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정의 표시보다 더 강한 거죠. 통정의 표시에는 무효지만 제3자가 뭐 선의인 경우에는 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의신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은 제3자는 뭐 선이든 악이든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넘겨받은 제3자를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그 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명의신탁을 했다가 정말 그 사람이 이제 명의 가진 사람이 뒤통수 치고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내 부동산 소유권을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일부러 이제 사실은 명의신탁을 못하도록 이렇게 일부러 그런 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에서는 안 다루지만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범위에 해당하잖아요. 특별법으로 이제 부동산 뭐 실거래자 명예에 관한 법인가요? 아무튼 그런 특별법도 중개사 시험 범위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 공부하실 때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정의 표시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시가 일단 존재해야 되고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요건은 다 공통된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특징은 통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동기불문하고 상대방과 이런 거짓된 의사표시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합의 없이 그냥 의사표시를 한 사람만 그렇게 거짓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앞에서 본 비진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게 아니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모르고 그런 잘못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뒤에서 볼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에 보시면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근무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퇴직을 하고 재임용 절차를 밟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 은근히 많아요. 우리 이제 대기업 이런 거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 다니다가 그 관련된 계열사로 이제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보직을 바꿨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원래 회사에 사표를 쓰고 그 계열사로 새로 취업하는 식으로 옮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대기업들 이제 본사가 있고 계열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퇴직금 뭐 중간 연산 뭐 이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조조정 차원도 있어요. 요즘에 특히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나 이런 쪽은 그 구조조정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뭐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그 석유화학 업종에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그 관련 회사로 옮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내부적으로 보니까 아예 사표를 쓰고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좀 구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같은 회사 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사표 쓰고 다시 재임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퇴직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 표시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 그냥 계속 근무하면서 다만 그냥 사표 쓰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으로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사표 쓰는 행위는 비기니 의사표시 정도가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무효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관계는 이제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도 그냥 그게 이제 쭉 근속 연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하도록 그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한참 그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그 검사분들이 그 청와대 그 검사들 중에 좀 똑똑한 애들을 청와대에 이제 파견 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파견을 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정치를 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정책 실현의 도구나 수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청와대에 파견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검사분들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 이제 정치나 이런 정부 쪽에 있는 분들도 얘들을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키워서 다시 이제 검찰로 돌아가면 또 이제 그 소통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목적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10년쯤 전에 그게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제 검찰 뭐 개혁 뭐 해서 말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검찰이 청와대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가고 해서 다시 검찰로 돌아와서 하게 되면 뭐 일종의 이제 정권의 뜻에 따라서 이제 수사도 하게 될 거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국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됐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 굉장히 압박이 결국 가해져서 이제 그게 이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청와대라든지 정부에 파견 나가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것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파견을 안 나갔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검사가 사표를 써요. 사표를 쓰고 청와대에 이제 취업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기간을 채우면 다시 청와대에 이제 사표를 쓰고 다시 검사한테 경력직으로 재취업하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편법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걸렸어요. 그 국회에서. 보니까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결국은 예전에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강하게 이제 그 이슈화 시켜갖고, 이제 여론몰이를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검사하는 친구가 딱 청와대에 이제 파견을 나가서 이제 거기서 임기를 다 채우고 이제 원래 검찰로 이제 딱 복직을 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야당에서 그걸 막 이제 이슈화시키고 언론화 시키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파견 나갔던 검사 이제 이름들까지 다 거명을 하면서 누구누구가 지금 청와대 파견 나갔는데 지금 얘들을 검사로 복직시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막 그때도 저 근데 원래 좀 친분이 있어갖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는 그냥 평생 이제 검사를 할 생각으로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불러갖고 그냥 간 거고 근데 때가 돼서 다시 그냥 복직을 할 타이밍이 됐는데 해필이면 내가 이제 돌아갈 타이밍에 막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얘들 다시 이제 검찰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슈화가 된다.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울분을 막 토하면서 그때 한 얘기가 이제 본인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막으면 이거 이제 108조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진위가 아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이제 검찰에 사표를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제 검사직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복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뭐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다행히 어 어떻게 여야 합의가 돼서 그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애들까지만 봐주자. 뭐 이렇게 그래서 얘들까지만 이제 다시 복직하게 하고 앞으로는 못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넘어갔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요거 보면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케이스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표를 썼지만 이게 통정허위 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8조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 그럼 사표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검찰에서 우리가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도 그러니까 쭉 이어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근무를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경제 네. 그러면 저 중간 퇴직금 결산을 해주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재취업했다 그러면 네네. 그것도 계속 그러니까 그 직원이요. 네. 만약에 이거를 나는 적극적으로 그냥 통산해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은 그 직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아니 그냥 중간정산하고 그냥 뭐 그거를 뭐 이의 제기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나는 뭐 실제 퇴직한 거 아니고 나는 나중에 퇴직금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 이래 버리면 그리고 법적으로 다툰다라면은 지금 이런 판례들을 보면 직원이 대법원까지 가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스 각서요. 네. 형사는 아, 민형사 책임 묻지 않는다. 네. 필요가 없네요. 그것도 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이제 법원에 올라가면 법원 이제 판사들이 판단을 할 텐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좀 건너뛰긴 했는데,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 즉 계약, 어떤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해서 세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어, 이게 우리 책으로 보시면은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가 건너뛴 내용이에요. 31페이지의 법률행위와 계약의 해석 방법에서 뭐 자연적 해석, 뭐 규범적 해석, 그다음에 보충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 계약서를 쓴 의사표시를 한 그 당사자의 그 뜻대로 표의자의 뜻대로 해석해 주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가 뭐 어떤 생각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냥 그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가 이제 뭐냐면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했지만 이 합의의 그 진정한 뜻을 이제 법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보통 들어가는 그 표현이 내가 이제 합의금을 받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별 문제 없이 끝나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생각지 못했었던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별거 아닌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후유증이 생겨서 지금 원래 합의금 받은 거로는 뭐 말도 안 되는 그 실제로 치료비가 훨씬 더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합의를 할 때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의로 그냥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아까 본 자연적 해석이나 뭐 규범적 해석이나 뭐 객관적으로 따지나 뭘 따져봐도 이 경우에는 사실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건 좀 너무 좀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당사자가 만약에 이런 후유증이라든지 후발 손해가 있음을
만약에 알았다라면 그러한 금액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후발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각서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이제 교통사고 관련돼서 법원에서 아주 일관성 있게 하는 그 해석 경향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이제 경향을 이제 그대로 뭐 반영을 한다라면 아저씨.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 아무리 민형사상에 뭐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보충적 해석을 해버리면은 또 뭐 그치만 그게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 사실 법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판사의 재량 범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좀 불쌍하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보충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추가적인 그런 거 퇴직금이나 뭐 손해배상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요, 이게 원래 재판 같은 게 그걸 잘 판례를 찾아내가지고 봤다가 해주는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인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는 어, 정확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 사실 이제 변호사 분들의 역할이 크게 보면은 법률을 찾는 것과, 왜냐면 법률 찾는 것도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관련된 판례, 대법원 판례든 뭐 1심 판례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관련된 사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사건들은 다 구체성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판례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냥 비슷한 사건이 있을 뿐이지 그냥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서 이런 경우에 이러니까는 여기에도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요즘에는 이걸 이제 AI가 너무 잘 찾아줘서 그게 문제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3만 원짜리 유료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잘 찾지만 사실은 이게 더 비싼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이게 변호사들만 쓰는 그런 AI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더 정확하게 잘 찾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는 네, 그런 네, 네, 사실 이것 때문이죠. 왜냐면 사실 변호사분들이 하는 게 딱 이것뿐인데 이거를 이제 AI가 더 잘 찾는다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그 본인들의 그 저희 집은 의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AI가 저걸 더잘 아, 근데 그게, 정말 더 짧은, 그런가요? 더 친근하게 더 얘기해줘요. 친근하게. 그쵸? 친근하지 않은데 물어봐도 짜증내지 않고, 뭐, 1년 365일 24시간 그냥 잘 대답을 해주니까. 그런 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뭐 직업이 뭐, 위협받지 않는 게 거의 AI가 없으니까. 발달함으로써 이제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많은 또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퇴직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은요, 뭐 잘못 계산하면 노동청에 고발하잖아요. 그냥 직방이에요. 약자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 결산해도 이렇게 써놨어. 써놨어도 어쨌든 걔네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줘요. 그쵸. 요즘에는 특히 그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노동법을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그분들이 진짜 너무 이게 법을 디테일하게 잘 알아서 사실은 이게 보통은 사용자가 강자고 뭐 근로자가 약자다라고 해서 사실 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강자 약자가 바뀐 게 아닌가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히는 그게 맨 처음에 고용 단계에서 네, 계약서 이게 우리가 세탁소에 옷을 맡기도 네, 마킹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이미 소비자가 주인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킹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것이 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사업자와 소비자, 뭐 임대인과 임차인, 뭐 사용자와 근로자 하면은 우리 법 체계상으로는 뭐 소비자가 약자고 임차인이 약자고 근로자가 약자고 이걸 전제로 해서 사실 법 체계가 되어 있고 사실 구체적으로 법을 넘어서 이제 뭐 재판을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판사들이 좀 약자 편에 들어서 이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좀 이게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체제 자체가 변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임대인이 사회들이 약자니까 좀 임대인을 보호하는 식으로 좀 이걸 완화하자거나 뭐 사용자를 보호하는 식으로 완화하자거나 이런 걸 법을 개정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런 세상에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는 것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무서운 게 하나 있잖아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다 들으셨습니까라는 체크하자. 예, 예, 그렇죠. 했습니까? 체크하자. 그게 파악 안 하다니 글씨가 좁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사실 예금만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희한한 펀드, 금융상품들을 팔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홍콩에 그러니까 주가 지수랑 연계된 그런 금융상품이 있었는데 그걸 1금융권 은행에서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홍콩의 주가 지수가 이건 예시예요. 이해됐어. 예, 그렇죠. ELS인데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뭐 지금 뭐 1000인데 예를 들어서 뭐 500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토막만 안 되면 뭐 금리를 뭐 7%, 8% 주는 뭐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은행에 나이 많은 고객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일단 의문인 게 그게 잘 된다고 해도 7, 8%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은 이제 7, 8%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배 수익이 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상방은 막혀 있는데 문제는 하방이 이제 끝이 없어요. 하방이 이제 원금의 반토막이나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을 설마 뭐 홍콩의 주가 지수가 뭐 반토막이 나겠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뭐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실제로 벌어진 거죠. 아, 예,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예, 그렇죠. 그게 뭐 어떤 사건이었나 모르겠어요. 뭐 금리가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높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막 하락하거나 이럴 때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 외로 홍콩 주가 지수가 막 급락을 하면서 이 펀드들이 원금을 지금 다 까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막 그분들이 뭐 피해자로 뭐 인터뷰하고 뭐 은행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즘에 은행들은 그거를 다 녹화, 녹음을 다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당연히 녹음하고 내가 설명 들었고 이런 게 다 뭐 이렇게 서명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걸로 법적으로 다투면 이 고객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때 결국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손실분의 상당 부분을 은행이 책임져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들어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거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은행이 결국 사기업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의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 그 손실을 상당히 이제 메꿔줬어요. 그러니까 자체 그 돈으로 예, 그 보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법과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실제 해결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내가 피해를 당해도 혼자 당하면 사실 이게 해결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피해를 여러 명이 같이 당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해결이 돼요. 이게 법과 상관없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면 원래 이제 2020년도에 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랑 금속법이 네, 나오면서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뭐 사인이라든가 녹음 녹화 이런 걸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정부가.
근데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 그 통과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다 이제 정황 증거를 다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근속법에 의거해서 그 관련된 자료인데 네, 결국은 또 소비자들이 그냥 단체적으로 다 그런 피해를 받아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근속법이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될 걸 대비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냥 뭐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뭐 금융당국이 개입을 해버리니까 그냥 아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다 100%다 환불해 주고 다시 또 그렇죠. 우리가 그냥 과거의 근속법 전생 때처럼 그냥 그렇게 그쵸. 돌아가 버리니까 그냥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뭔가 뭐 그냥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게 이제 나중에는 판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손해를 지금 만약에 뭐 금융 관련돼서 이런 근데 이게 사실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는 이제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본인이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니까 뭐 손실이 나도 이제 본인 책임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전례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모든 그 이런 이슈에서는 다 그렇게 네, 단체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법을 넘어서서 그런 식의 해결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제 거기에 그거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수수료나 이런 것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지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의 피해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근데 보험도 그렇잖아요. 보험도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 보험료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펀드나 뭐 금융권에서도 이런 금융기관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들을 금융기관에서 뭐 갚아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금융기관 고객들이 조금씩 모아서 갚아줬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보면은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여론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잘했다고 하거든요. 뭐 은행 애들이 뭐 이렇게 이자 놀이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저런 피해자들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일반적인 여론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그렇다고 주지는 은행에서요. 아니 개인이 마냥 투자 상품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예, 그쵸. 100배, 200배 막 1000배 올라갔다. 그러면 돈 많이 벌었으니 가져가라고 하는 예. 처음에 상품 설계를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많이 몰라도 7% 8%가 선방이기 때문에 네. 7% 8% 상에서 주겠죠. 그쵸. 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상품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품이죠. 왜냐하면 상방은 이제 한계가 있고, 근데 하방은 무한정 떨어지는 상품이면 이거를 왜 투자를 하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네, 은행이라는 자체를 신뢰하는 분들 연예인이 됩니다. 근데요, 모든 상품은 투 잘하는 말만 들어가 피하셔야 돼요. 진짜 투 잘하는 말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일반인 그래서 정립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투자 뭐 이런 거는 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설마 아까 은행이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그 상품 자체가 저희들만 방금 이야기해도 이거 좀 상품이 리스크는 큰데 네, 위에 그거는 뭐 네. 위에 없잖아. 거의 이익은 실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보더라도 이거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은행에 지금 말하는 그런 걸 준비를 했어도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노인들이나 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이 상품이 다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은행은 금수법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해놨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판단력이 아무래도 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많이 중요해 있어요. 이걸 이제 방금 금융당국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이걸 100% 다시 이걸 돈을 지급해줘라. 그 기견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냥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결국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판매를 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증권사였으면 또 달라졌을 수 있는데 일단 1금융권 은행이면은 거기에 이제 이거를 상품을 가입한 분들도 그냥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나는 그 예금인 줄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은행 일반 예금이 한 3%도 안 되고 하는데 7, 8% 주는 예금이라는 게 사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은행이니까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 사실 이게 이제 결국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이렇게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구제를 안 했으면 아마 이분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공부했었던 무효사유, 취소사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뭐 무효 주장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개별적으로 아마 다툼, 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체제에서 가장 좀 제 생각에는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이게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익은 그냥 내 걸로 하는데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 뭐 P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거는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다 같이 이제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미국에서도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이게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 당시에도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부도였거든요. 실제로 부도 상태였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 국적 자금으로 다 사실 구제해주는 꼴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잘 벌었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우리 이익을 또 나눠주고 이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현대 경제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익은 사유화하는데 손실은 그냥 같이 공유하는 뭐, 네, 뭐 그런 것들을 잘 타고 네, 타시면 뭐 생각외로 또 리스크 없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조건이 상황이 떨어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의회도 오르는 거를 다 줬다면 그리고 은행이 수수료만 먹었다면 그렇게 손해를 많이 뭐지? 음, 책임을 지지 않았겠지 그렇죠. 은행은. 근데 뭔가 조건이 안 맞잖아. 하방 지하까지 내려가면서 뭐 위에 상방 올라가는 거 7, 8%를 제한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에 투자자들이라고 맞지가 불리는 않잖아. 사람들의 연령층이 다 국한되어 있어요, 거의 다. 아니면 뭐 거의 진짜, 노인들이니까. 노인들이 아니면 뭐 주부, 근데 진짜 금융권과 좀 거리가 먼. 그냥 그 혼자의 돈을 그냥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해도 여기서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그것도 당했어요. 그래서 야, 한 방에 날라갔는데 막 은행장으로 죽이고 싶다고 지점장으로 그래서 어떡하냐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너가 잘못된 거 어찌 해야 되지 뭐. 근데 막 강조를 했지. 예.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사실 그 상품이 있는 줄 알고 은행에 찾아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은행 예금하러 갔는데 그 담당 직원이 이걸 설명을 한 거죠. 이런 상품도 있는데 일반 은행 금리보다 이만큼 이제 높은 금리를 주고 그리고 이제 덧붙여 하는 얘기가 설마 뭐 홍콩의 주가 지수가 이 이하로 내려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예탁금을 2년 3년씩 묶어놨던 사람들이 거의 만기 되면 그걸로 다 갈아타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이런 식의 이제 금융 소비자 이슈가 사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게 있으면 다음에는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생기거든요. 우리 뭐 PF 이런 것도 사실 뭐 10년마다 한 번씩 터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억력이 짧다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면 분명히 예전에 그랬는데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연립을 하고 네네. 들었는데 뭐라 그러죠? 분양도 아직 안 봤는데 소문이 나더라고요. 네. 되게 위험한 거죠. 그쵸. 그쵸. 그거는 네. 위험하고 뭐 옛날에는 사실 선분양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땅도 안 사고 선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동대문 상가 있는 굿모닝 시티 뭐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그 굿모닝 시티 개발 사업했었던 그 분이 아마 윤창열 씨라고 예전에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케이스를 보면은 실제로 굿모닝 시티 그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이 8천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땅을 제가 알기로 한 100평 정도 소유권 확보를 하고 분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천억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땅을 사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땅 주인들이 이제 비싸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땅값이 올라 버렸고, 그래서 사업이 이제 힘들어졌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분양을, 잭팟을 터트려 갖고 이제 몇천억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돈을 막 희한한 데 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학에 뭐 몇백억씩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한양, 건설사 한양이라고, 그것도 인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돈을 쓰니까, 나중에 이제 까보니까는 땅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삽도 안 떴는데 뭐 몇천억이 지금 뭐 이렇게 날아가고 이래 있었던 게 그게 실제 굿모시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후분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이죠.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그냥 그 큰 돈들을 이제 분양 대금을 줬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당시에 처음에 윤창열 씨가 그 상가 분양을 할 때는 땅은 분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분양을 하거든. 땅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고 건물만 분양을 하는데 몇천억짜리 분양, 예, 토지는 임대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 막 엄청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 한 몇백, 몇천 명 되니까 이제 그 단체를 구성해서 막 시위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웃긴 게 바뀐 게 뭐냐면은 토지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갖고 옵니다. 처음에는 건물만 분양을 한 건데 그러고 이제 거기에다가 몇 억씩 이제 분양 대금을 지급을 한 건데 이제 그 돈으로 이제 토지 소유권까지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건물만 갖고 있을 때보다는 토지 소유권이라도 갖고 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시위한 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동대문이 그 건물들이요 네.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어요. 토지주의 따로 그 건물주의 따로 지금도 그게 그 아,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남대문이나 이런 쪽도 거기는 더 복잡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등기부를 한번 보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수십 년 동안 아주 소유 관계가 복잡한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이제 동대문 쪽은 2000년대 이후에 예, 들어선 건물들이라서 그나마 좀 소유 관계가 깔끔한데 뭐 남대문 쪽은 말도 아니에요. 정말 소유 등기부 보면은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구몬시티라든지 이런 데가 그 실제적인 시장 가치는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인근에 두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원래 두산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그 마스턴 자산운용인가 이쪽에 이제 자산운용사에 8천억에 팔렸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또 1조 넘게 또 팔렸어요. 근데 이제 이 구민시티나 이런 쪽은 지금 이것도 이제 통매각 이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통매각 가격을 이제 제시하는 게 보통 3천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민시티가 기타 건물보다 입지가 더 좋아요. 지하철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 자체는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는 사실 구분 소유자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로 나눠져 있으면 이게 뭐 어떤 거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근데 너무 많이 디스카운트가 된 거죠. 사실은 뭐 8천억 이상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반토막으로 지금 매가가 지금 형성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좀 특수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구분 소유 건물들이 뭐 동대문뿐만 아니라 뭐 신림역이나 이런 데 우리 서울의 주요 역세권들에는 그런 구분 소유 테마 쇼핑몰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다 공실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지나면은 슬럼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시 문제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냥 단순하게 투자자들의 그 손해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심각한 도시 슬럼화 문제로 아마 조만간 갈 거고, 그럼 어떤 정책적인 이런 해결이 아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동대문 그 쇼핑몰도 다 비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비어져 있는 게 일부러 비워 놓은 거예요, 또.
물론 이제 장사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통매각을 하려면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는 비워놨는데 이 통매각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한 3년 이상 지금 통매각 한다고 계속 여러 업체에 뭐 계속 바뀌고 하는데 근데 뭐 3년 지나도 통매각이 안 되니까 그럼 이거를 계속 비워놔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게 복잡한 문제인 거죠. 반면 이제 두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유자가 그냥 두산그룹 하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장사도 잘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두산에서 그냥 그때그때 리모델링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부터 두타는 장사가 잘 됐었고, 뭐 지금도 뭐 어떤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되죠. 왜냐면 소유자가 한 명이니까. 근데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씩 소유자가 있는 구분 소유 건물들은 뭐 하나 하려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다 이제 동의가 어느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이제 건물이나 부동산 가치를 깎아먹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네, 그 통정 허위 표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이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희가 비즈니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